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바 조주빈 이름으로 개설된 블로그에 대해 네이버가 뒤늦게 차단 조치를 내린 가운데 법무부가 앞으로 조 씨를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도, 영남권은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가 3에서 10cm, 호남이 1에서 최고 7cm, 충청과 제주도가 1cm 안팎입니다. 내일도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가 이어지겠고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어제 진행된 대선 후보 첫 TV 토론, 네거티브로 흐를 것이다 라는 우려와 달리 정책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는 어제 TV 토론을 두고 자화자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누가 준비된 대통령인지 여실히 보여줬다. 우리 후보가 단연 1등이다. 우리 후보가 연꽃과 같은 존재로 부각됐다. 실제로 이런 논평들이 이어졌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런 자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권의 화려한 수사만큼 정말 내실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대선 후보들의 비전과 정책 경쟁에 목말라 있었다는 것만큼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지상파 방송사가 주관한 사자 TV 토론의 합계 시청률이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수치는 TV 토론이 처음으로 의무화됐던 지난 1997년 15대 대선 이후 최고치라고 하죠. 대선 후보들이 오늘 기자협회가 제안한 토론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8일 다시 한번 사자 TV 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선 후보 토론이 유권자의 표심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와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강제징용 현장인 사도강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징용 역사를 알리겠다 이런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민간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이제 두 분 식구 같은 분들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두 분 어제 진행된 대선 후보 4명의 첫 TV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참 필요했다 토론이. 아, 그만큼 이 토론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 우리 유권자였죠. 뭐 좋고 나쁘고는 둘째 문제인 것이고 네. 토론을 통해서 그래도 변별력을 가질 수 있고 묻고 싶었던 것을 후보들 상호간에 또 대신 질문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뭐 어떤 평가를 내리기 전에 중요한 것은 일단 이런 자리가 있어야 유권자들의 축제이지 않습니까? 네. 후보자들이 서로의 공약과 또 비전을 검증하고 또 외교 안보 또 일자리 성장까지 또 부동산까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일단 좋았다.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목말랐던 토론회를 볼 수 있어서 올림픽보다 토론회입니다. 아니 근데 간절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의뢰하면 되는 건데 안 할 것처럼 안 할 것처럼 하다가 또 할 것처럼 하다가 그러다가 또 안 하다가 이래서 더 TV 토론이 보고 싶었던지도 그럼요. 모르겠다 이런 이 생각이 말씀을 드려야 드는데요. 되는데 제가 올림픽보다 토론회를 하는데 올림픽은 KBS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김이나 평론가. 제가 이 토론을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평론가니까. 평론가인데 이 중요한 토론은 안 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동을 했어야 됐는데 그래도 제가 큰맘 먹고 구입한 이 무선 이어폰을 귀에 끼고 네.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택시를 급하게 탔는데 네. 택시 기사님이 이미 라디오를 듣고 있으시고 오. 그리고 가다가 이제 내려서 가게에 잠깐 들렸는데 네. 가게 주인도 이걸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심지어 방송국의 로비에 가서 이제 로비에 이제 경비 보시는 분하고 이제 이 신분증을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그분도 또 이거 듣고 있고. 어. 그러니까는 제가 가는 데마다 이 토론을 보시더라고요. 보거나 들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 국민적인 관심이 이렇게 뜨거웠는데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보고 싶었던 거고 궁금했던 겁니다. 토론을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근데 네. 이거를 31일에 꼭 해야 된다. 27일에 하면 되는 것을 뭐 27일이 아니고 31일에 해야 된다. 양자 토론을 해야 된다. 사자 토론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계속 얘기를 해서 질질 끌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진작 좀 해서 이 토론의 횟수를 여러 번 해서 좀 더 이제 나아진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고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아쉬움이 들고요. 네. 저는 전반적으로 후보들이 어쨌든 이 국민들과 유권자들의 기대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최소한의 기대는 다 충족시키는 토론이 됐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 만족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희 청취자 이은희님께서요. 맞습니다. 그냥 해오던 것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한 건지 이런 의견 주셨고요. 3143님께서 토론을 보고서 준비 안 된 후보 정말 걱정입니다.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지 느낌표까지 찍어주셨어요. 지금 3143님 의견하고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TV 토론의 최대 수혜자 누구라고 평가하시는지 좀 이 방송에서는 사실 좀 조심스럽잖아요. 예, 네. 솔직한 얘기를 꺼내기가 오늘 한번 솔직한 얘기 해주시죠. 두 분. 저는 안철수 후보를 꼽게 되는데요. 그런 이유가 안철수 후보가 이번 토론에서 보여준 진면목, 그러니까 노력 네. 이런 부분들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대선 TV 토론을 보는 내내 물론 안철수 후보가 아쉬운 부분도 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후보들에 비하면 주목을 받았고 또 인상적인 질문을 상당히 했고 또 구체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준비된 그런 토론 대선 후보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제 가장 저는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윤석열 후보에게 아파트 청약 점수 몇 점인지 압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가 정확하게 모르면서도 40점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땡 틀렸거든요. 그래서 84점입니다. 네. 물론 뭐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질문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아파트 청약과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네거티브를 통한 공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존재감을 더 높이면서 또 하나 이제 군필자에게 이 청약 가점을 주는 것만으로 청약에서 유리한 조건이 못 된다. 이것도 또 안철수 후보가 논리적으로 밝힌 부분도 상당히 저는 주목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5년 전에 2017년 대선에서는 놀림감이 됐잖아요.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대뜸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이재명 후보님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입니까? 그렇게 물어본 것도 상당히 예리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부분,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분, 심상정 후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의 재조명이다. 네. 재발견이다. 저는 안 후보를 주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방송 국민의당에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안철수 후보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잘못한 후보를 꼽아주셔도 돼요. 제가 들어오면서 농담적으로 이제 4일 본 정관영 선생이 이 승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왜냐하면 역시 선거 토론은 정관영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근데 이제 농담적으로 이제 한 얘기지만 사실 이제 각각의 후보들이 다 장단점을 다 이제 노출한 그런 또 토론이었던 것 같아서 누가 네. 승자다 이렇게 꼽기도 좀 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나름대로 이제 정책이나 이런 디테일이나 국정 운영의 비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안정감을 기하는 이런 얘기를 또 했지만 대장동 개발 의혹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질의응답에서는 좀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고 그런 점에서 이제 유권자들이 좀 불안해할 만한 모습을 노출했다고 생각이 됐고 윤석열 후보는 워낙 이제 좀 기대치가 좀 낮은 측면이 있었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정치 초보이고 예.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또 국정 운영의 철학이나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련도가 높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러한 이제 기대에 비춰보면 말을 잘했고 결과적으로 다만 이제 몇 군데 이제 그 사실관계가 틀리는 발언 아까 배종찬 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청약에 이제 이 몇 점이 만점이냐 이런 문제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이 지금 또 그게 뭐 논박이 되고 있습니다만 뭐 아리 100의 이제 의미라든지 이후 텍소노미의 문제라든지 사실 이제 이건 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저는 이제 모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그러나 이후 텍소노미는 알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무튼 이제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노출했고 대장동 개발 의혹을 이렇게 좀 밀어붙이는 듯한 그런 모습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이제 사람들이나 지지자들은 좀 시원함을 느꼈을 텐데 근데 또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저 모습이 또 맞는 모습이냐라는 의문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 안철수 후보는 저도 배 소장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네. 항상 보면 저는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했던 모든 토론 중에 네. 이번을 제일 그 점수를 높여주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잘했다고 보지만 여전히 안철수의 정치, 안철수의 해정치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런 점에서는 추가로 좀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심상정 후보도 진보 정치가 앞으로 왜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주길 바랬는데 본인의 이제 토론에서의 날카로움은 좀 보여줬지만 그런 대의 명분을 좀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좀 다소 부족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분석이나 이런 게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참 어려워요. 그럼요. 정답은 없는 왜냐하면 거죠. 뭐 사실 오늘 아침에 중앙신문들의 평가는 심상정 후보가 제일 잘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또 하기도 했었던 걸 제가 봤고요 기사에. 발군이죠. 워낙 토론을 잘하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이 지적받는 것 같아요. 심상정 후보는 예. 5년 전에도 잘했고 10년 전에도 잘했고 항상 토론하면 정말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는 심상정 후보인데 아니 근데 그러면은 또 상대적으로 지지율로 이건 이제 반론 연결이 안 차원에서 되잖아요. 네. 제가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심상정 후보는 늘 잘했기 때문에 잘한 건 별로 점수 못 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자 원래 잘했고 지금도 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두고. 그래서 저는 한 언론사에서 누가 가장 잘했는지 물어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심상정 후보가 탁월했다. 그런 평가를 내렸는데 굳이 따지자면 이게 지지율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게 항상 심상정 후보 스스로는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근데 또 역으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기대치가 높았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재명 후보 정책에 대해서 해박하고 말 잘하고 지금 토론에 대해서도 기대치는 높았을지언정 절대적인 비교를 하면은 못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거나 지금 이제 두 분은 안 꼽았단 말이에요. 왜 지금 두 분은 이재명 후보의 토론 태도에 대해서 점수를 후하게 주기 어렵다고 보시는지 이유를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이재명 후보를 평가를 할 때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관록.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따져보면 4명의 후보 중에서 유력 후보이기도 하죠. 이재명 후보는 또 네. 여당 후보이기도 하고 무난했죠. 또 그만큼 정치 경험이 있는 것이고 토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너무 무난한 것 자체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대선 국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토론의 달인인데 토달인데 네.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은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대장동 리스크와 관련해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조금 민감한 반응을 안 보이는 것이 더 유연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국정감사에서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유권자들은 좀 짜증을 내시는 것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좀 더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고 아리백이나 EU 텍소노미 같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들 이재명이니까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이런 용어나 본인이 어떤 문제든지 다 토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보다는 좀 이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각인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유권자에게 더 어필할지. 지금 중요한 유권자층은 이재명 후보에게 여성이거든요. 네. 좀 친여성적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노련미거든요. 그러니까 관록은 좋습니다. 네. 그만큼 경력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경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이럴 때 더 예리하게 노련미 예. 이게 필요한 거죠. 예, 김민하 평론가.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집권 여당 후보로서의 안정감과 그런 것들은 이제 확인이 됐는데 대장동 개발 의혹 얘기할 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 일단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사실은 수도 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예. 언론에서도 그렇고 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새로운 어떤 쟁점을 꺼내가지고 쟁점화시키지 않는 한 그 구도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접근한 것이 맞았느냐는 좀 의문이긴 한데 네. 어쨌든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이건 어쨌든 TV 토론이니까 이 TV 토론에서 내가 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게 저는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마도 자세를 낮추고 고개를 숙이고 네. 이거 뭐 여러모로 어쨌든 잘못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사업이 이렇게 된 거는 결과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라는 거를 납득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막 공격을 하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좀 이렇게 자제하려고 했는데 네. 너무 이른 타이밍에 참지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이 국민의힘 게이트다 다시 얘기를 꺼냈고 네. 그다음에 급기야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계속 본인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하니까 예. 급기야는 윤석열 후보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봐라라면서 네. 김만배 씨 누나가 당신의 이제 그 부친의 집을 샀고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뭐 수사를 덮고 네. 왜 그랬을까? 김만배 씨가 내가 가진 카드 한 장이면은 윤석열은 죽는다. 왜 그런 예.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예. 토전덕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모습들이 문제가 뭐냐면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지식에 해박하고 이 정책에 탁월하고 국정 운영의 준비가 돼 있을 수 있는데 네. 믿을 만한 사람인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된 답을 못 준 거예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뒤에 말씀하신 이제 아리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돼요. 이 아리백이라는 것은 이런 건데 나는 이런 문제를 이러저러하게 풀어갈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대뜸 이 아리백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이재명 후보는 그 아리백의 개념을 알고 하는 얘기니까 네. 아, 저 질문은 윤석열 후보가 저 개념을 모를 거라고 전제하고 골탕 먹이려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예. 그것도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지금 어떤 신뢰감 있는 인물은 아니다라는 근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는 저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태도를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구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대치가 일단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뭔가를 얘기하면 잘난 척한다고 얘기 듣기를 딱 십상인 이런 상황이라서 네. 얘기 꺼내기가 참 쉽지는 않았겠다. 또 그런 이제 고민의 결과로 여러 가지 태도를 보였지만 어찌됐든 부족하다 이런 평가해 주셨는데 정반대로 그럼 이렇게 한번 좀 질문 드려볼게요. 윤석열 후보 아리백 모르거나 아니면 EU 텍소노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뭐 모를 수도 있지. 뭐 모르면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것도 또한 생각해봐야 될 부분 아닐까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의 정보는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알고 있거나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 모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글쎄 아파트 청약 만점이 84점인 줄은 저도 몰랐고요. 하지만 그랬을 때 차라리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인간적이고 더 솔직할 텐데 40점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도 화들짝 놀라는 눈빛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84점인데 너무 자신 있게 40점을 대답하니까 40점이 정답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는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다 괜찮은 것인가? 상당히 지적 수준에 있는 검찰총장까지 여기만 인물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더 사실 놀란 것은 안보 사드 추가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선방했다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네. 저는 그 부분이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것은 심상정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고도 미사일을 수도권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려면 개성에다 설치를 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요.
위치가 어디가 돼야 되고 개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한 가지는 이제 심상정 후보가 아니 그렇다면 지금 전문가들도 군사 전문가들도 사드 추가 배치는 이야기 안 하는데 잠수함에서 SLBM을 이렇게 싣고 내려와서 서해안에서 쏘게 되면 이 사드가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군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격투기를 예를 들었어요. 머리로도 공격 들어올 수 있고 옆구리로 들어올 수 있고 다리로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차라리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미처 준비가 안 됐습니다. 부족합니다.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비유를 했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김민하 평론가요. 일단 이제 아리백은 이거는 저는 이제 몰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이제 뭔지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뭐 납득 가능한 수준일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아리백이라는 게 사실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다 아는 개념이지만 언론에서 중요하게 중심적인 주제로는 다루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너무 이제 야박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몰랐을 수 있다라는 것과 네. 몰랐을 수도 있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 후보가 얘기하는 건 또 다른 겁니다. 후보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네. 뭐 아리백, 뭐 그 리백이라고도 읽더라고요. 네. 리백 그걸 뭐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모르면 가르쳐 주면 되지.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죠. 이건 내가 그 당시에 몰랐는데.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오히려 유권자들이 볼 때는 저거 너무 오만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토론할 때 내가 몰랐는데 네. 좀 더 찾아보니까 이게 이런 개념이라는 걸 알게 됐고 다음 토론에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 답을 드리겠다. 네네. 그리고 여러모로 준비가 안 된 점이 정치 쳐보다 보니까 많으니까 좀 유권자들이 양해를 좀 해주십사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접근하는 게 너무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EU 텍소노미는 알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왜냐면은 EU 텍소노미는 최근까지 언론이 주요하게 다룬 개념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잘못됐다는 거의 배경은 형사적으로 뭐 경제성을 조작해가지고 어떤 형사적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에너지 수급 정책과 나아가서는 앞으로 그걸 근거로 한 산업 정책을 어디로 가져갈 거냐에 대한 큰 그림에서 이제 원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럼 그것과 연관되면은 EU 텍소노미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교역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해야 되는 어떤 상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떤 에너지원까지 우리가 이 친환경적인 것으로 규정할 것이냐 이 영역을 정하는 게 그 텍소노미인 것이고 예. 최근까지의 논란은 원전을 거기 포함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가 논란이 됐던 네네. 거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예. 윤석열 후보가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그래서 탄소 중립도 하고 뭐 탈원전이 잘못됐다 비판도 할 수 있고 그런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모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준비가 상당히 안 돼 있는 거다. 그런 이제 비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다음 토론에서는 이 문제를 좀 보완해서 지금 기후 위기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원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논리를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을 잠재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뭐 각 후보별로 장단점을 평가도 해주셨고 부족한 점도 얘기해 주셨고 또 돋보였던 점도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요. 뭐 저희가 부족하게나마 지금 이제 각 후보의 장단점을 다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 TV 토론 지금 시청률이 39%가 넘게 나왔어요. 엄청 높았죠. 네.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제 미디어 환경이 완전히 바뀐 상황인데도 지금 지상파 3사 TV 시청률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유권자의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인데 두 분은 이번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번 토론이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대 변곡점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 변곡점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이유는 중요한 후보자 리스크와 관련된 김건희 씨나 김혜경 씨 관련 내용이 다뤄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차별화인데 정책은 지지하는 지지층 유권자의 성향에 따라서 또 다르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요. 예. 어떤 유권자는 좋지 않게 보이는 모습, 뭐 아리백이나 EU 텍소노미를 모르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나도 모르는데 뭐 윤석열 후보라고 알겠어 이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어떤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느냐는 부분인 거죠. 아직까지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우리가 중간지대 유권자층을 MZ세대나 여성이나 중도층을 이야기하는데 더 좁혀보면 30대, 40대, 50대 여성 특히 이제 가정주부층이
아직까지도 마음의 결정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럼 정책을 보거나 아니면 후보자들이 의혹을 얼만큼 털어내고 믿음을 줄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볼 텐데 그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저는 1차 토론으로도 많은 내용들이 전달됐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중대 변곡점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유의미한 변곡점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김남 평론가는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벌써 원래 지금 선관위가 그 주관하는 토론이 3회 예정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 날짜는 벌써 다 정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이에 지금 한국기자협회가 그 TV 토론을 제안을 해서 오는 8일 다음 주 화요일 사자 토론이 다시 또 열릴 것 같거든요. 현재까지. 네. 물론 토론 룰에 대해서 좀 더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토론이 거듭될수록 영향을 더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때 어떤 후보가 더 좀 득을 보거나 이런 현상들로 이어질 것인지 그게 사실 좀 궁금해요. 그 이제 앞으로 하는 걸 변수가 봐야죠, 또 그건. 있을 수도 네. 있잖아요. 우리 뭐 말실수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잘 하느냐를 봐야 될 텐데 일단 이번 토론은 이 지금까지 이제 마음의 결정을 못한 유권자들이 이번 토론을 보고 새롭게 저 후보를 지지해야겠어. 이런 효과는 거의 이제 좀 미미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기존 지지층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음을 정한 분들이 지금 불안감이 좀 남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혹시 이제 오버해가지고 하지 말아도 될 말 하는 거 아닌가. 경선 과정에서 이제 바지를 한번 내릴까요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런 일 또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건 좀 씻어낼 수 있는 윤석열 후보 이게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거에서 확인된 것처럼 중언부언하면서 정책 얘기를 하지 못하고 시간 다 써버리는 거 아닐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자기 할 말 했다는 거 뭐 이런 점을 볼 때 지지자들을 안심시키는 효과는 저는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각 지지층의 어떤 결집 효과를 더 가속화시키는 이제 수단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토론들이 이번 토론은 어쨌든 이 첫 번째 토론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탐색전을 하고 어떤 이 뭐랄까요 기본적인 어떤 포석을 놓는 그런 효과였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그럼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수싸움을 해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여전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실수라던가 이런 것들은 경계를 해야 되겠죠. 윤석열 후보가 계속 이제 개념을 틀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팩트를 자꾸 틀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과거에 한 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나는 그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굉장히 격앙돼서 얘기를 했는데 언론이 팩트 체크를 해보면 과거에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효과들이 자꾸 이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자꾸 이어지면 안 되고 이번은 첫 번째 토론으로서의 어떤 실수 내지는 그런 부족함으로 끝나야 되는 거고 이재명 후보도 지금의 어떤 스탠스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됐던 것들을 계속 보완해 가면서 안정감 있고 그다음에 책임감 있는 어떤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게 되면은 지금 앞으로 남은 토론에서 그런 모습이 성공적으로 보여질 때 이 누구를 지지할 거냐를 결정하지 못한 층들이 그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줄여주면서 태도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좀 보는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토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토론이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한 사안을 알기 쉽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하고 또 상대 후보가 또 경쟁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말씀하신 것처럼 태도 문제도 걸려 있는 상황이고 뭐 연습을 더 하겠죠. 굉장히 연습 많이 했다고 하니까 후보들이. 이런 말씀을 네. 안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토론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시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토론을 거듭해 가면서 후보들도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고 자기의 어떤 부족한 점들을 채우는 기회로 또 삼고 그 성장 과정을 또 유권자들이 보는 거니까 토론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많이 하는 토론 중에 우리 김성환 평론가가 진행하는 시사야에서 또 토론을 해야 된다. 네, 여기 마이크가 좋습니다. 마침 4개가 있어요. 네네. 이렇게. 좋습니다. 또 오늘 중간에 이상한 얘기를 해서 정관용 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배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정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TV 토론 얘기를 쭉 지금까지 했는데요. 이제는 TV 토론을 뺀 나머지 대선의 변수가 뭐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단일화 불씨 꺼졌다고 보세요? 아직 살아있다고 보세요? 저는 거의 꺼져가고 있다. 아, 거의 꺼져가고 있다. 네, 데이터 분석을 하는 저로서는 또 단일화가 물 건너 갔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네. 물 건너 가고 있는 충으로 보여요. 그 이야기는 당위성 법칙에 따르면은 정권 교체의 경쟁력을 더 부각시키고 또 단일화됐을 때 오히려 이탈표를 차단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가 됐든 아니면은 안철수 후보가 됐든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 이재명 후보와 경쟁하고 있고 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또 상대적으로 안보 이슈 탓에
또 지지율이 좀 꺼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네.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이 단일화라는 것은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아쉬울 때 하는 것이 단일화인데 이렇게 되면 단일화가 물 건너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데다가 결정적인 것은 현실성 법칙이죠.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워낙 싫어하잖아요. 단일화를. 싫어도 그냥 싫은 게 아니라 너무 싫은 게 단일화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30여일 남겨두고 윤석열 후보가 아이 이준석 대표 왜 그래요? 난 단일화 해야겠어요. 이준석 대표와 갈라서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무등산도 올라가 신안군도 가 이렇게 맹활약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 갈라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이렇게 싫어하는 단일화를 윤석열 후보가 무리하게 강행한다. 현실성 법칙에 따르면 이 단일화는 물 건너가고 있는 중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준석 대표 단일화 마지노선을 지났다. 그 얘기하고 거의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뭐 이준석 대표가 좋아하는 단일화도 있겠죠. 네. 윤일화 좋아하겠죠. 윤일화. 네,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는 안일화 말고 예. 네, 윤일화는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단일화 자체도 싫어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나중에.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이제 계속해서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서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계속 전망을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단일화가 결국 합의에 이르러가지고 실제적으로 되는 건 어려운데 네.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측은 어쨌든 자력으로도 이길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지금 이제 선거운동 그렇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일단은.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충만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켜보고 있는 이 보수층 유권자들과 그 보수층 유권자들의 의견을 이렇게 좀 좌우할 수 있는 이른바 이 스피커들, 오피니언 리더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문에 나오는 칼럼이라든가 이런 것들 종합을 아직까지 해보면 지지율이 아주 큰 격차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대로 갔다가 혹시 뒤집어지면 어떨까? 그렇죠.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죠. 네, 매일매일 그런 주제의 칼럼들이 이 보수 언론 등등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제 그 보수 언론에 이제 칼럼을 싣는 분들이 보수 언론에서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해서 논설위원 정도 되시는 분들이거나 예. 아니면 거기에 가까운 어떤 지식인, 학자 이런 분들이잖아요. 예. 근데 단일화 논의를 해야 된다. 이미 늦은 감도 있지만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굉장히 이런 경계심을 크게 이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막 높일 가능성이 더는 이제 커질 것 같아서 네. 뭔가 논의를 하는 어떤 그런 이 단계는 어쨌든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최종적으로 합의까지 이르를 수 있는 거냐? 그거는 배 소장님이 이제 전망하시는 것처럼 그게 이제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네. 혹시 또 안철수 후보가 화낼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정대철 민주당 전 상고문이 DJP 연합 모드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의 연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네.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안철수 후보를 향한 유화 제스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현실적 가능성도 가능하다면 노려보는 거죠. 네. 윤, 안 단일화가 물 건너간다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도 중도층 지지 기반이 필요하고 유권자 외연 확대가 필요하니까 네. 안철수 후보와 연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공동 정부론도 이야기하고 있고 송영길 대표도 러브콜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건 현실적 가능성인데 저는 남은 기간 동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상당히 안철수 후보와 또 국민의당과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좁혀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민주당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반발 기류도 있고 이건 이제 현실적 가능성은 크진 않다. 그런데 전략적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 전략적 그래도- 노림수요? 예. 이런 걸 자꾸 언급하는 전략적 노림수? 그럼요. 이래야만 계속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가 흔들릴 수가 있고 네. 또 이걸 통해서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서운해도 국민의힘 너무 서운하네. 네. 우리가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에게 러브콜도 하고 책임 정리제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일부라도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네.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준석 대표가 너무 대립각을 세운다. 안철수 후보가 네네. 단일화를 못하더라도 우리 힘을 합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네네. 단일화도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야기를 해야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누군가를 너무 싫어하면 안 돼요. 간절한 목소리입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단일화가 안 된다고 하는 전제가 있으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지금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면 더 좋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 안철수 후보 지지층하고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좀 가져가주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런 상황이 유지되면 안철수 후보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좀 한편으로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과 같은 지지율 정도로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뚝 떨어지지 않는 한 단일화가 쉽지 않다. 어찌됐든 단일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하여튼 불씨가 물 점점 건너가고 꺼져지고 있는 것 같다.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있는 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주의 명분을 계속 주는 이제 행위이기도 한데, 더 나아가서는 이런 제안을 함으로써 또 보여주고 싶은 모습도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의 성격이라는 게 당연히 이제 전체 정권 교체 여론에 포함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뚫어야 되는 어떤 중도층의 영역에서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지지율이 어떤 새로운 천장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어야 될 가능성도, 뚫어야 되는 어떤 비책들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논의인데, 제가 볼 때는 공동정부 논의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단일화를 전제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신호를 줘야 돼요. 제가 볼 때 이재명 후보가. 네. 그래야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게 안철수 후보든 또는 김동연 후보든 이러한 이 민주당은 아니지만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하고 뭔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정권을 도모해 보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야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큰 상황에서 여기에 이제 좀 갇히지 않는 구도를 만들어내면서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나 김동연 후보 일부 지지층을 끌어오는 효과 더하기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데려올 수 있는 맥락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내다보고 이제 하는 그런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대선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대선이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 배우자 리스크가 지금 다시 또 부각이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재명 후보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김혜경 씨 과잉 의전 의혹에 대해서 직접 사과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과잉 의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막판인 상황이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일종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두 분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혜경 씨도 빨리 이 부분을 차단해야 되는 거죠. 파장을. 근데 계속 이제 사과는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왜 중요하냐면 그건 재발 방지는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한 사과도 필요한 것이고, 또 재발 방지에 대한 분명한 또 약속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네. 지금 경기도거든요. 예.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텃밭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또 경기도가 상당히 팽팽해져 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MZ세대는 카드가 웬 말이야. 법인카드가. 법카가 웬 말이야. 그러니까 김건희 씨 의혹도 사실은 상당한 파장이 있는 거지만 네. 손에 잡힐랑 말랑 하는 거라면 이건 손에 잡혀요. 과잉 의전, 또 법인카드, 법카 네. 이게 쏙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미치는 파장이 더 클 수 있는데다가 특히 이제 가정주부층. 지금 이 유권자층이 중요한데 깜짝 놀라는 것이거든요. 네. 화들짝.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토론 영향보다도 이재명 후보에게는 배우자 김혜경 씨 가행 의전 논란이 상당히 부담될 수 있어요. 얼마나 이걸 빨리 일단락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김민하 평론가요. 지금 말씀대로 이게 유권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게 큰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의심이 있습니다. 이 광역지자체, 이 기초지자체장들이 예. 왕처럼 사는 거 아니냐. 그 지자체 운영하면서 예. 공무원들이 다 수발 들어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세금을 갖다가 자기들이 어떤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끌어다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져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예. 근데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재명 후보하고 김혜경 씨의 해명이나 이런 어떤 사과나 이런 것들의 포인트가 예. 결국은 부하 직원들 간의 어떤 갈등 구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의 사과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예.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좀 부정하게 사용한 부분들을 감사를 통해서 밝혀내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상황이 정리되면, 일단락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제대로 된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되고 오히려 이러한 해명의 범주를 넘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예. 이게 안 시켰다고 하는데 김혜경 씨가 과연 안 시킨 거냐, 그리고 결국 김혜경 씨가 먹고 싶은 거 또는 이제 이 처방 받아야 될 약을 처방받은 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작동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명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는 계속 부담이 쌓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해명과 사과는 지금 제대로 이게 규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 대응을 할 때는 이거를 일단락시킬 수 있는 방식의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네. 투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뭘 네. 잘못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과할 것인지 책임질 네. 것인지를 투명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서 이게 상당히 또 우려가 됩니다. 이미 불이 붙은 상황이기도 하고 언론에서 끊임없이 지금 추가 보도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어찌됐든 대선 막판으로 갈수록 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 이런 배우자 지적을 리스크가 해주셨는데. 끝날 네.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외전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일본 니가타현에 위치한 사도강산,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뤄진 우리에겐 아픈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인데요. 일본은 이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강산 등재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의 외교적인 또 본격화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강산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 실태를 다룬 단행본을 발간한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의 정혜경 대표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일단 일본의 사도강산이 어떤 곳인지 좀 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사도강산은 그러니까 금강을 개발한 것은 1601년부터 1989년까지 채굴을 했고요. 예. 그 유명한 그 미쓰비시 광업이 지금까지도 그 소유하고 있는 곳인데요. 중요한 거는 금광 이전에 은광을 개발했는데 네. 은광을 개발했을 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그 군자금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임진왜란부터 아시아 태평양 전쟁까지 완전히 그 침략을 위한 그런 이제 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위원님께서 사도강산의 역사와 유네스코 등재 신청의 문제점을 지적한 뭐 또 사진, 자료 이런 것들 모아서 예. 책으로 발간하셨잖아요. 이게 거의 예. 유일한 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소개를 좀 예.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사도강산 하면 일반인들이 잘 모르세요. 사도를 이제 검색을 하면은 뭐 사도신경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사도강산이 어떤 곳이고 이것을 유네스코 등재하려는 게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미쓰비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의 우리를 강제동원했는지를 좀 이제 다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유족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가서 찾아가 뵀는데 정말 그 아버님께서 광산에서 일하시다 나오셔가지고 그 50대에 막 피를 토하면서 돌아가셨던 그런 상황도 들었고 그래서 네. 정말 절절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사도강산에 강제징용된 그러니까 강제로 끌려가서 일을 하신 예. 이런 피해자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전체 동원 인원으로 따지면은 1,500명이 좀 넘고요. 예. 그 사이에 이제 탈출한다거나 아니면 사고로 뭐 이렇게 일을 못 하신다거나 이런 분을 빼면 한 1,160명 정도가 동원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 가운데 저 피해자분을 직접 만나신 분들이 있으세요? 지금은 아직은 피해자분을 만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갱 내에서 일한 분들은 지금 생존하신 분들은 없고요. 예. 그래서 갱에서 일을 안 하시고 다른 데 파견 근무 나가신 분들 있어요. 예. 뭐 지하호에 가서 굴을 판다거나 그런 분들은 지금 살아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갱 안에 들어가서 일하신 분들은 지금 생존하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예. 제가 일부러 여쭤본 건데요. 예, 근데 막 그 진폐증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광석이 이제 폐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막 피를 토하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생존하시기가 어려우신 거죠. 근데 앞서 이제 사도강산이 어떤 예. 곳인지 소개해 주시면서 예. 임진왜란 때부터 뭐 어찌 보면 예. 우리랑 역사가 얽힌 예.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근데
사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예. 꼭 굳이 이렇게까지 이런 곳이 그 유산으로 예. 지정되는 게 맞나? 이런 한편으로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예. 일본은 왜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에 지금 사도광산에 집착하는 건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원래는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 풀 히스토리, 완전한 역사라고 해서 그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사를 다 보여주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는 임진왜란 때부터 해서 그 최근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다 보여줘야 하는데 일본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하지 않고 화려했던 중세 시대에 아주 화려했던 역사만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금을 가지고 이제 주화를 만들었다 뭐 이런 금의 수공업 기술을 이제 강조하려고 이제 하는 곳인데요. 네네. 뭐 실제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근세 시대 그러니까 막부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권력을 지탱해온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등을 이제 등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부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금과 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죠. 예, 그런 당시 것까지. 돈이 있어야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통치 수를 부릴 수 있는 은행 같은 역할을 했고요. 우리가 지금 도쿄에 가면은 긴자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쇼핑거리가 있는데 예. 그런 것 등이 바로 이 사도광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금화와 은화를 거기서 다시 화폐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합적인 그 어떤 역사 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태평양 전쟁 시기에 조선인 강제 동원했던 시기 쏙 빼고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건 왠지 좀 궁색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 전쟁의 가해국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가해국들은 이제 스스로를 반성하고 뭐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가고 하는 역량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네. 그런 걸 이제 솔직하게 드러내는 건 굉장히 좀 많이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감추는 쪽으로 이제 가게 돼서 가장 화려했던 시기만 이제 등재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원래 이제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의 사이트가 있다고 하면 처음에 만들어져서 창생이 돼서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성기를 거쳐서 쇠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역사를 다 보여주는 것이 유네스코의 정신이에요. 근데 일본이 이번에 등재하려는 것은 그 중에서 두 번째 발전기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사도광산 하면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V자형으로 파진 계곡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자기네들은 뭐 에도 시대에 이제 이런 것들을 손으로 막 해가지고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보여주는 홍보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홍보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거는 그 메이지 시대에 그러니까 19세기에 다이너마이트로 해서 그게 V자형으로 팠다 이런 내용을 자기네가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모순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면서도 이제 그 역사를 연닉하고 아름다운 역사만 보여주겠다 이러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보도 나온 거 보니까요. 니가타현이 발간한 역사책에 조선인 강제 연행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기록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사도 현장에 가면은 그 박물관이 있어요. 역사관이 있는데 네. 거기 전시물에도 그것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인 강제 동원을. 근데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할 때 이런 거 그냥 빼고 등재 신청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런 거죠. 그런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에서 벗어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군함도 등재 때도 그 역사 다 우리가 알리겠다고 해놓고 지금 일본이 그 약속을 어긴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국제사회의 약속을 어겼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도광산을 다시 이번에 이제 등재 신청하게 되면은 심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네스코가 심사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 안 할까요? 그게 이제 유네스코가 당연히 고려를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 등재 절차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처음에 이코모스라고 해가지고 그 민간 기구이긴 한데요. 네. 그 국제 기념물 유적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네. 그쪽에서 이제 여기서 조사를 하게 돼요, 실사를. 예. 그래서 현지 조사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의견서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코모스는 굉장히 학자분들이 거기 다 이제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객관적으로 유네스코 정신에 맞는지를 판단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아마
상식적인 선에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문제는 이커머스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예를 들면 이건 적합하지 않다. 이러니까 반려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탈락을 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본이 이제 세계유산위원회 7월에 열리는 유산위원회 그냥 상정을 할 거거든요. 예. 상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외교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이번에 위원국이에요. 예. 위원이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예. 위원국이. 한국은 위원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위원국이기 때문에 그 21개 위원국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로비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등재가 상식적인 선에서는 당연히 되지 않아야 되는데 예.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끝까지 예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계유산위원회는 유산 등재 추천받을 때 관련국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는 심사 기준이 있지 않나요? 그게 이제 갈등 유산의 경우에 그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갈등 유산으로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의를 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협의를 이제 하겠다고 일본은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그 메이지 산업유산 때도 보면은 유네스코에다가 일본이 이제 보고서를 낼 때는 우리가 관련국인 한국과 협의를 했다, 양자 협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서를 냈어요. 예. 근데 그거는 뭐냐면 한국과 협의를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자국 내에서 자기네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그 관련 국가의 협의라고 하는 부분을 관련 국가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협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 우려도 있습니다. 헝가리과 앙화는 뭐 이런 상황이 될 예, 수도 예.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또 우리 정부가 지금 사도강산 대응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예, 열기도 예. 했는데 이제 정부 예.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응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천명한 거잖아요. 예.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대응이 전방위적 대응인데요. 대응의 방향이라는 건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사도강산 하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부터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역사 왜곡을 일본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역사 교과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역사 왜곡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교과서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부터는 세계 문화유산을 가지고 역사 왜곡의 장으로 삼는 것으로 픽스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2015년부터 이제 그 메이지 산업유산 때부터 그렇게 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사도 이후에 사도를 우리가 잘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사도 이후에도 계속 이제 이런 식의 그 현장들 유적들을 계속 등재를 하면서 역사 왜곡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미 이제 아베 전 수상이 뭐 홈페이지에서 막 자료를 흔들면서 굉장히 막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6가지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이것은 굉장히 지속적이고 일관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 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첫 번째는 진상규명 기관을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예. 위원회를 다시 문을 열어서 피해 조사도 하고 진상조사도 하고 하면서 사실을 축적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를 말씀.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남북 공조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피해자 중에는 북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다음에 한반도에는 이제 전쟁 유적이 많아요. 8,500개나 있는데 이런 걸 전수조사를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우리가 해가지고 좋은 샘플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네스코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든가 그리고 일본에게 우리가 이제 한일 역사 공동위원회 같은 김대중 대통령 때 제안했던 거 이런 걸 운영을 제안한다든가 민간 차원의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의 정혜경 대표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여기서 마치고요.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전라도 서부 대부분 지역과 서천, 청주에 대설특보가 발효중 가운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충청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는 오후까지 눈이 내리겠고